이곳은 고대 사원들이 수백만 장의 엽서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사람들이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새방을 나서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해외의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될 짧은 원피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나라에서는 여성의 옷차림이 논란이 된 법안의 주제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해변과 카지노, 호텔에서 불과 몇 거리 떨어진 곳에는 철문과 감시 카메라, 사설 경비원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자치구역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 감금된 채 사기 조직을 위해 강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해 벽돌가마 옆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톨레사프호에서는 아이들이 끝없이 펼쳐진 물 위에서 성장하지만 정작 깨끗한 식수는 통 단위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또한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발을 잘못 내디디는 순간 수십 년 전에 끝난 전쟁의 흔적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현실이 캄보디아라는 한 나라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겉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 홍보사진 너머로 들어가 그 뒤에 존재하는 진짜 삶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일부 세계의 옷을 만드는 여성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옷차림은 심판받는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세계로 수출될 짧은 원피스를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너무 짧거나 노출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법안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 프놈펜 주변과 산업 지역의 도로는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트럭 짐칸에는 비좁은 새방을 떠나 수시간 동안 이어지는 근무를 시작하러 가는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의 의류, 신발, 여행용품 산업에는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종사했으며 그중 약 4분의 3이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방세와 식비, 대출금을 내야 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같은 시선으로 취급되며 성희롱과 폭력, 음주 강요, 의료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2020년에는 여성의 옷차림이 전통과 국가의 존엄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공공질서법 초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규정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금지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집세와 어린 자녀, 그리고 가족 전체의 빚을 떠안고 있는 가난한 여성에게 과연 직업과 옷차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도시의 높은 담장 뒤에는 자신이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부,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치구역. 바깥에는 카지노와 호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기숙사와 식당, 상점, 감시 카메라, 자체 경비 인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단 그곳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단지는 시아누크빌, 포이펫, 바벳을 비롯한 캄보디아의 여러 국경 지역에서 발견돼 왔습니다. 이곳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자치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과 거의 분리된 채 운영되는 폐쇄형 카지노, 호텔 또는 부동산 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는 경제특구와 카지노, 국경지역이 초국가적 사기 조직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높은 급여를 내세운 IT 직원, 고객 상담원, 영업직 채용 광고에 이끌려 현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뒤 일부는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안에 감금되며 사기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나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5년 국제 엠네스티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유박탈 또는 고문의 징후가 있는 복합단지를 최소 53곳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에도 이 단체는 대부분의 장소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당국은 전국적인 단속작전을 벌여 여러 시설을 폐쇄하고 관련 외국인 수천 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때로는 컴퓨터 화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역시 감금된 채 강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높은 담장은 경비원과 폭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놈펜 외곽에는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발이 묶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빚입니다. 3부. 빚이 온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벽돌 공장. 캄보디아의 호텔과 고층 건물을 세우는 벽돌은 장작이나 석탄, 천조각만으로 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벽돌 공장에서는 빚에 묶인 가족 전체의 노동으로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붉게 타오르는 가마 옆에는 흙먼지로 뒤덮인 임시 주거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점토를 퍼나르고 압축 기계를 작동시키며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벽돌을 옮깁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족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에 참여해야 하기도 합니다. 푸놈펜과 칸달주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 산업의 채무 구속, 아동 노동, 유해한 노동 환경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 중 많은 수는 원래 농민이었습니다. 흉작이나 홍수, 가뭄, 갑작스러운 치료비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벽돌 공장 주인이 기존 빚을 대신 갚고 이를 새로운 선불금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 대가로 가족 전체가 공장에 들어와 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 생산이 중단되면 수입은 일부 공장에서는 의류 산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연료로 태우기도 합니다. 리카도어는 이런 연료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두통과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벽돌 수요도 커집니다. 그러나 벽돌 하나하나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자신을 위한 안전한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의 미래를 붙잡아 두는 사람은 벽돌 공장 주인만이 아닙니다. 4부. 작은 대출과 한 조각 땅이 치르는 대가. 수천 달러의 대출은 한 가족이 경운기를 구입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거나 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실패하면 대출의 담보로 맡긴 바로 그 땅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소액금융은 전통적인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층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에는 비공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많은 가구가 더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과 함께 전체 신용 규모와 대출 한 건당 금액도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소액금융 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대출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되며 대출 금액이 가구의 1년 소득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족은 첫 번째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고 다음 상환금을 내기 위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리고 결국 자녀를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거나 태국으로 일하러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재산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농지뿐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북동부의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언어 장벽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많은 대출자가 크메르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읽지 못하는데도 농지나 토지 서류가 담보로 사용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식사 횟수 감소, 아동의 학업 중단, 채무 상환 압박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소액금융 대출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위험은 대출자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리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생존의 필수적인 재산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에게 더 이상 팔 수 있는 재산이 남지 않았을 때 빚을 갚기 위한 계산에 다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5부.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에 밀려나는 교실. 아이들이 항상 학교가 싫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물건을 팔 사람, 어린 동생을 돌볼 사람, 물고기를 잡거나 품팔이를 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쉬게 됩니다.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교실로 향할 때 어떤 아이들은 이미 관광지 근처의 노점에 서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밭으로 나가거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거나 폐품을 줍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벽돌 공장처럼 위험한 일터에서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대개 아이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가족이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택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캄보디아에는 학령기 아동이 약 300만 명 있었지만 그중 약 30만 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중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율은 15.5%에 달했습니다.
가난은 주요 원인이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교통비가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주민 아동들은 언어 장벽을 겪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집안일과 어린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더 많이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깨끗한 물과 안전한 화장실, 적절한 생리위생 환경이 부족하면 결석이 늘어나고 결국 교실을 완전히 떠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캄보디아는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현금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년의 교육 기회를 잃는 것만으로도 한 아이가 평생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집이 이미 끝없이 펼쳐진 물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사방에 존재하지만 정작 깨끗한 물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6부. 호수 한가운데 살지만 물을 통째로 사야 하는 삶. 집 주변에는 물이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물 위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식수를 얻기 위해 일부 가정은 육지에서 운반해온 물을 통 단위로 사야 합니다. 톨레사포 주변의 수상마을과 고산가옥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이 물의 흐름과 수위 변화에 좌우됩니다. 아이들은 작은 배를 직접 저어 학교에 가기도 하고 어른들은 그물을 확인하고 아직 물고기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여러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한 수상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목욕과 일상생활에 호수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육지에서 20리터짜리 통으로 운반해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한 번의 그물질에 수입이 달려있는 가족에게는 깨끗한 물을 사는 비용조차 매일 따져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메콩강의 유량이 낮은 해에는 톨레사프호로 물이 역류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유입량이 감소해 물고기의 산란기와 어획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뭄과 수문 변화, 과도한 어획 압력은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익사 위험과 수인성 질병, 배를 이용해 학교와 병원에 가야 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유니세프는 약 190만 명의 캄보디아 아동이 기후 위험이 높거나 매우 높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톨레사프호 일대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라고 추산합니다. 관광객에게 수상마을은 독특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물은 길이자 일터이고 식량의 원천입니다. 동시에 건강과 소득, 미래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물 위를 떠나 농촌 깊숙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땅속에 조용히 묻혀 있으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부. 전쟁은 끝났지만 지뢰밭은 남아있다. 한 들판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농민에게 아직 조사되지 않은 작은 땅 한 조각은 수확과 온 가족의 삶을 바꿀 사고를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뢰와 불발타는 여러 농촌 지역, 특히 북서부에 흩어져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상자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 한가운데 세워진 경고 표지판 하나 때문에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땔감을 모으고 길을 내거나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놀게 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사람들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자신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느리고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작업자들은 지면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탐지기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의심스러운 물체를 찾아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바로 히어로렛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도깨비쥐입니다. 이 쥐들은 폭발물 냄새를 식별하도록 훈련받아 의심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후 인간 전문가들이 해당 장소를 확인하고 위험 물질을 제거합니다. 2025년에도 아포포는 시엠레아프, 바탐방, 프레아비 히어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된 개체들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대인지뢰가 남아있는 지역을 제거하는 공식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 들판이 안전하다고 선언되면 주민들은 단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발걸음마다 땅을 의심하지 않고 벼를 심고 집과 길을 만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땅을 잃는 모든 가족이 지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근처에서는 전 세계를 위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8부. 앙코르는 보호되지만 주민들은 어디로 옮겨지는가? 매일 아침 관광객을 태운 차량들이 앙코르와트로 향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유적지 주변에 살던 많은 가족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앙코르에서 자동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룬따액과 피크 스냉이라는 두 재정착 지역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많은 가구가 보호구역 안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이주 계획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토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는 피해 가정들을 인터뷰한 뒤 일부 주민들이 떠나도록 압박을 받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 각 가족은 사실상 처음부터 집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과거 앙코르 주변에서 음식을 팔거나 툭툭을 운전하고 폐품을 수거하거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들은 이제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조사에서는 일부 지역에 완성된 도로와 배수시설, 수돗물이 부족한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선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주민 이주 결정이 유네스코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앙코르에서 지역 공동체를 내보내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화유산 보존기관들도 재정착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생활 여건 개선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가난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앙코르에서는 역사적 가치 때문에 토지가 보호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북동부에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에 연결된 숲이 주민들이 공동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받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북동부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 토지 소유 제도와 소액 금융 부채의 압박,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한 뒤 약 250단어 분량의 한 부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9부. 숲은 원주민의 것이지만 서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기업의 숲은 목재와 고무 또는 산업용 작물을 재배할 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몬둘키리의 분홍족이나 라타나키리의 크룽족에게 숲은 식량을 얻는 곳이자 묘지이고 의식을 치르는 장소이며 한 가문 전체의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숲으로 들어가 꿀을 채취하고 채소와 약초를 찾거나 경작지를 살펴봅니다. 아이들은 개울 하나하나의 이름과 신성한 숲, 원주민 언어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따라서 숲이 사라지면 이들이 잃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닙니다. 문화의 일부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능력도 함께 잃게 됩니다. 캄보디아 토지법은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지도와 법률 서류, 여러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액 금융 부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일부 원주민들이 크메르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기 위해 식사를 줄이고 먼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거나 토지를 팔아야 했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몬둘키리와 라타나키리의 여러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농업기술과 식품 가공법을 배우고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가 토지 매각이나 산림 채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발전이 반드시 원주민 공동체가 토지와 자기 결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딴 지역에서 줄어드는 숲은 프놈펜의 고층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현상은 같은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공식 서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쉽게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0부. 높아지는 프놈펜.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 한쪽에는 크레인과 아파트, 새로운 상업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쓰레기로 가득한 물가를 따라 나무 기둥 위에 세운 집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땅이 언제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프놈펜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와 호텔, 고층 건물은 실제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상업지구, 그러나 강과 철도, 호수, 습지 주변의 가난한 공동체에서 미래는 다른 질문으로 계산됩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이곳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11개 도시빈곤 공동체의 884가구, 약 3,800명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주민이 자신들이 사는 곳이 공공토지나 국유지로 지정돼 이주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집을 짓고 살아왔더라도 명확한 소유권 증서가 없다면 이 과정은 가난한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채소를 기르고 생계를 이어가던 장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저수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홍수 위험이 보호가 부족한 다른 주거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전될 때 토지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있던 고객과 일자리, 학교, 병원을 대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의 여러 연구는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이 없는 재정착이 가난한 가족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성 봉제 노동자와 벽돌 공장 노동자, 상인, 빚을 진 가족들은 모두 도시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를 결정할 권한은 가장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발전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발전의 대가가 언제나 돈과 목소리가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질문은 더 이상 캄보디아가 변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해변 리조트, 화려한 카지노, 고층 건물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의 거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 뒤에는 월급의 일부를 고향에 보내는 여성 봉제 노동자들, 끝나지 않은 빚 때문에 벽돌 공장 옆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교실과 추가 수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조상들의 땅과 숲,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사기 복합단지와 지뢰밭, 깨끗한 물이 부족한 수상마을, 재정착 지역이 캄보디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들 역시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아름다운 사원과 저렴한 해변, 빠르게 건설되는 도시만 바라본다면 이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가난과 빚, 불평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적응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삶을 바꿀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먹거리를 잡고, 관광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과 땅, 미래를 가장 쉽게 잃는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는 과연 얼마나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남긴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